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부가가치세 이론 중에서 면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또 뒤에 가서 보고 다음 진도 과세 표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화식으로 문제 잘 나와요. 다음 대화에서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고 세율도 모두 10%래. 일반적으로는 맞은 거예요. 1번은. 맞는 거 찾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 듣는 거지. 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대. 네, 이게 지금 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3번 그것을 역진성이라고 해. 네, 원래 우리 세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을 해줘야 그게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역진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였어요? 예, 면세 제도를 두는 것이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 면세에 대해서 배웠죠, 아까. 자, 생수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다. 이거 틀렸죠? 아까 제가 그랬죠. 물 중에서 아직은 생수는 과세라고요. 수돗물이 면세입니다. 수돗물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 3, 4번은 맞는 거니까 읽고 가보세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 맞죠? 3번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예,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그랬죠? 맞고 4번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아요. 면세 재화에는 세금이 없는 건데 무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필요 있겠어요? 계산서 발급합니다. 계산서. 면세 사업자가 발부하는 게 있어요. 계산서. 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는 발급 못합니다. 계산서라는 걸 발급합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예,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2번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맞죠?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 제도이다. 맞죠? 4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틀렸죠? 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 설명하면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이 있다면 행정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것은 아주 편해요. 네. 우리가 그 과세사업자들은요, 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씩 신고서 만들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지니까. 그러니까 번거롭죠.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편해요. 예, 할 일이 없어요. 4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이런 걸 잘 고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런 거 골라라 하는 문제가 제법 잘 나오는데 고를 수 있다는 건 많은 걸 알아야 이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세요. 가번. 가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 보세요. 면세는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 제도이다. 갑은 설명이 박민영 씨, 예, 맞습니까? 갑은 틀린 것 같은데. 뒷부분은 맞은,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부분 면세 제도다. 이건 맞았는데 이게 다 맞느냐? 요거. 그렇죠. 전혀 환급 못 받아요. 예, 면세 사업자는 일부고 뭐고 환급이라는 걸 받을 수 없어요. 면세 사업자는. 그러니까 가운데서 뭐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다. 부분 면세라는 말은 맞아요. 예. 그런데 일부 환급 받아서 부분 면세가 아니라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다 해서 부분 면세라는 얘기예요. 갑은 틀렸어요. 다음에 나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예, 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박정윤 씨. 네. 이거 어디 나번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예, 나번은 맞습니다.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할 때는 면세 포기 신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다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해준다. 동일하게 해주는 경우만 영세율을 해준다. 예. 김진선 씨. 요거 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이거예요. 상호주의. 그게 답변이 지금 그 얘기야. 라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주나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전유진 씨, 이 라번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영세율 적용받으면 이전 단계 거를 환급해줘요. 그러나 면세는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라 4번의 답이 있더라. 이렇게 영세율과 면세를 잘 구분해서 옳은 거 틀린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볼까요? 이제 비슷비슷해요, 질문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 영세율에 해당되려면 수출이어야 되잖아요. 예. 자, 가번. 국내 여객 수출 아니죠? 나번. 수출재화. 오케이. 나번은 영세율. 하나가 더 있어야 돼. 토지. 면세죠. 해외건설. 이게 영세율이죠. 해외건설. 그래서 영세율은 나라가 영세율입니다. 나라. 네. 그러면 가다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는 면세라고 해야죠. 면세. 근데 여객 운송 용역 전부가 면세는 아니에요. 토지는 전부가 면세인데 여객 운송 중에서 싼 것들만 되죠. 싼 것들. 버스, 지하철, 무궁화호. 그다음에 배도 그냥 어디 뭐 인천에서 뭐 백령도 가는 배 이런 그 연안 여객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무슨 페리오 이런 건 안 돼요. 쾌속정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냐? 영세율이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자, 영세율 수출입니다. 수출. 잘 보세요. 선박 또는 항공기 외국 용역, 외국 항행 용역, 오케이, 수출. 수출제와, 오케이, 이것도 수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것도 수출. 복권, 공중전화, 이거는 수출이 아니죠. 면세죠. 복권이하고 공중전화는 면세. 그래서 3개. 영세율 3개.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영세율이 아닌 것. 국외 제공 용역. 국외에서 제공했으니까 영세율이죠. 중개무역 수출. 수출이니까 영세율이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 외국 항행에 했으니까 수출이죠. 4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이다. 수입에다 영세율 적용해 줄 리가 없죠. 수출에다 해주는. 수입은 수출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예요. 과세. 수입, 과세. 자, 재화의 수입이 과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외국으로부터 용역의 수입 하면은 뭐예요? 과세 아니에요.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용역의 수입은 공급으로 아예 보질 않아. 그래서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화만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다음에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자, 볼 수 없는 것 찾아보세요. 수출업자가 대행 수출을 하고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원양어선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사업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원. 네. 자, 여기서 3개는 확실히 영세율입니다. 하나는 아니에요. 전유진 씨. 전유진 씨? 또예요? 했나요? 1번이요. 1번이에요? 네. 1번입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 있죠? 이런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 이런 거 수수료는 과세예요. 수수료에 대해서. 예. 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해주는 것이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수출을 대행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영세율이 아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몇 개이냐 이랬습니다. 자, 한번 1번, 가번부터 볼까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 가번 영세율이 되겠습니다. 나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다번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도 영세율. 라번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 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여러분 견본품이 뭐예요? 샘플이라고 그랬죠. 샘플은 외국으로 보내든 국내로 보내든 공급이 아니야. 네, 이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에서 이걸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견본품 보낸 것은 그냥 거래로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당연히 해당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3개가 답이 되겠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3개다. 마지막 것은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견본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견본품이 뭐예요? 샘플입니다. 샘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주는 걸로 봐요. 그냥 주는 걸로. 다음 10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무엇인가요? 이랬습니다. 면세. 생수 면세 아니죠. 수의사 진료 면세. 네, 이거 면세입니다. 광고 과세고 수집용 우표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면세가 아닌 것은 이랬어요. 토지 면세죠. 수돗물 면세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이에요. 면세죠. 네. 택시 과세죠. 과세. 다음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쭉 보니까 하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아닌 거. 예. 아까 누구까지 한 거지? 이지연 씨. 면세 대상 아닌 게 뭔가요? 12번. 1번이죠. 수집용 우표는요. 예, 이거는 과세죠. 그냥 우표는 면세예요. 그러나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택시 과세. 장의업. 예, 여러분 장의사라고 아시죠? 면세예요. 우리 앞에 본문에서는 장의사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장의사도 면세입니다. 무연탄 면세고 자동차 운전학원 아까 그랬죠? 교육 용역 중에서 두 개는 빼야 된다.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은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면세는 두 개입니다. 나다. 2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이렇게 그림으로도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림으로도. 자, 가번은 생수통이고 나번은 과일이고 다는 책입니다. 라는 전화기네요. 면세 대상 나? 그렇죠. 나다. 2번이 답입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자, 모두 골라라.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잘 골라보세요. 자,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네, 면세. 미가공 비식용 외국산 과세죠. 예. 비식용은 국내산만 면세라 그랬어요. 다음에 우등고속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속버스까지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등고속이라는 게 좀 일반 고속하고 좀 차이가 있는 고속이죠. 토지 면세입니다. 박물관 입장 면세입니다. 그러면 가, 라, 마 2번의 답이 있다. 다음 16번. 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면세되지 않는 게 거기 하나 있네요. 네. 면세되지 않는 게 거기 하나 있습니다. 정혜숙 씨 뭘까요? 응? 네, 그렇습니다. 유연탄은 과세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연탄하고 연탄이 면세지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다. 예, 면세, 영세율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시험 잘 나와요. 이거 면세, 영세율.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129페이지 제4절에서는 과세 표준 그리고 매출세액. 네, 이제 종반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의 종반. 오늘 문제풀이까지는 오늘 못 끝날 것 같네요. 네, 내일 한 2교시 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실무한다 이거 실무.
네.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무할 거예요. 자, 과세표준 기초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세표준이라는 말이요, 우리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네, 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세무회계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과세표준이 뭐냐 하면은 딱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예.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요? 금액, 이렇게 말해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세액이라는 것은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 모든 세액은 과표,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을 줄여서 과표 곱하기 세율. 예.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도 과세표준이 있고, 양도소득세에도 과세표준이 있고, 소득세에도 과세표준이 있고, 근로소득세 이런 거에도. 그 다음에 법인세에도 과세표준이 있고, 과세표준 없는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목이 다 과세표준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에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공급가액을 이제 여러 건이면 그걸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가액이 뭐냐? 부가가치세에서는 또 공급가액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을 공급가액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공급하는 것 중에 상품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같은 것을 팔아도 그건 매출액이냐? 아니에요. 그건 매출액은 아니에요. 그러나 팔았으니까 공급가액은 해당이 되고 과세표준에는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에도. 자, 그러나 매출액은 아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공급가액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매출액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무할 때 그걸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공급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대가라 불러요. 자, 새로운 용어 나오죠?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뒤에서 세금계산서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합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250페이지 한번 뒤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25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네. 저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도 250페이지.
네. 자, 여러분이 아주 시험 볼 때, 또 여러분 실무할 때 아주 많이 보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예. 자, 여기 세금 계산서 양식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금 계산서 양식에 지금 우리가 공급가액 배우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600만 원. 거기에 세율 10%. 그래서 세액이 60만 원. 공급가액 600에 세액 60만 원. 자, 이 공급가액이 어디로 가요? 매출액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매출액으로. 이 세금은 매출이 아니에요. 이 세금은 우리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인데 공급받는 자 신사숙녀에다가 이 60만 원 세금 좀 달라 하고, 예, 블라우스 600만 원어치 팔면서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이 공급받는 소비자 신사숙녀한테 60만 원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저 세금은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액은 이거죠. 이거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급가액이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은, 매출액이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공급 대가는 뭘까요? 이것과 이것을 합친 거 어디 있어요? 요 밑에 합계 금액이라고 있죠? 합계 금액이 공급 대가라고 보면 돼요. 네. 합계가 공급 대가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세금 영수증으로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과세 사업자가. 자,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밑에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도 밑에 있네요. 자, 이거는 제목이 다르죠? 전자 계산서.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거래를 증빙하느냐? 계산서로.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가 크게 달라요? 세금이 없어. 면세 사업자니까 공급 가액밖에 없어요. 공급 가액. 예, 세액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면세 사업자의 계산서는 공급 가액이 뭐하고 같아요? 합계하고 같아.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세 사업자 보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계산서 해주면 돼요. 아, 저 사람이 계산서를 원하는구나. 이거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과세 표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표준은 뭐하고 같다? 공급 가액의 합계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앞으로 또 가야 되겠네요. 다시 몇 페이지였죠? 127? 129. 네, 129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하면 바로 세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공급대가는 합계를 말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의 결정. 자, 과세표준의 결정이라는 것은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네. 자,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이 뭐냐 이거예요. 과세표준의 결정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 받은 금액, 그 대가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이거죠. 예. 세금은 별도로 받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 그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금전 외의 대가, 돈으로 안 받고 무슨 대가로 받았을까요? 예. 물건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물건으로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아까 그 원피스, 아까 그 3일 패션 원피스 이런 거 나왔죠. 거래처에다 원피스를 팔았어. 근데 원피스 대금이 100만 원인데 돈으로 금전으로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이죠. 근데 금전으로 안 받고 거기서 남성 바지로 줬어. 1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회사의 원피스하고 그쪽 회사의 남성 바지하고 체인지한 거죠. 물물 교환. 이게 바로 교환 거래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어떻게 잡지? 즉 공급가액을 얼마라고 세금계산서 꺼내야 되냐 이거예요. 원피스의 시가로 끊어라 이거예요. 원피스 시가로. 아시겠죠? 공급한 재화의 시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 이것도 시가.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돈 받으면 돈 받은 거, 다른 것으로 받았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 재화도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대부분 다 시가예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을 볼까요? 네, 간주 공급은 뭐였어요? 우리가 특별한 공급이 간주 공급이라는 말을 안 쓰고 특별한 공급을 쓰기로 했는데 다시 또 여기 간주 공급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 특별한 공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거 다 모두 뭘로 봐요? 시가. 네,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 받았으면 그 받은 값,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받았으면 다 시가를 가지고 공급가액이, 즉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겠다. 부인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부인. 자, 어떤 얘기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그때 얘기했죠. 네, 뭐 동생이 왔다. 네, 우리 가게에서 동생이 저 8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고 싶어 해요. 원래 시가는 80만 원이야. 근데 동생이니까 인심을 팍 써가지고 30만 원에 줬어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만 내면 돼요? 30만 원에 10% 3만 원만 내면 되죠? 그러면 국가가 생각했을 때 저거 소비자에게 팔았으면 8만 원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동생한테 파는 바람에 3만 원밖에 세금을 못 걷어들였네? 그래서 그걸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네, 동생한테 30만 원을 받았더라도 그 시가가 80만 원이니까 세금은 8만 원으로 신고해달라 하는 게 시가 적용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예.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로 과세 표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유형별로 외상 할부 이거 다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에요. 네. 뭐 장기 할부 판매 이것은 완성도 기준 조건부 이런 것은 전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이거 나눠 받는 거니까. 네. 자,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을 때는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과세 대상 기간의 개월수로 안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네, 안분 계산해 주면 돼요. 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요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제가 딱 집어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표준, 지금 우리 공급가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과세표준.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말이죠. 과세표준에 포함된 걸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 맨 처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장기 할부 판매나 1년짜리 할부 판매 같은 걸 하는데, 예? 뭐 6개월이든 뭐 3년이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장기 할부나 할부 판매를 다 예를 들었어요. 이자 상당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 공기청정기를 말이죠. 현금가는 80만 원인데 거래처에서 1년 할부로 좀 팔 수 없겠소? 1년 할부로.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판매점의 회사 직원 입장이라면 현금가 8만 원짜리를 할부로도 현금가 80만 원인데 1년간 할부로도 80만 원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얼마 좀 붙여야 되겠죠? 그게 붙인다는 개념이 뭘 붙인 거예요? 예, 이자 상당액을 붙인 거예요. 계산을 얼마나 근거 있게 잘 했느냐가 문제지. 예, 이거 할부로는 8만 원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88만 원 1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 상당액은 매출액에 포함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돼야지. 88만 원 받았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할부를 하면 현금가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비싼 대로 과세표준 잡아야죠. 예, 비싼 대로.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 이 대가라는 말은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받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대가의 일부. 그러니까 저 공기청정기가 뭐 80만 원이다 하는데 그 안에는 무슨 보험료도 들어있다. 산재보험료도 만약에 들어있다. 운송비도 들어있다. 포장비도 들어있다. 하역비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다 그거 포함하나 이거. 이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다 과세 표준이 돼야지.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말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무조건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았으니까. 쉬운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하나 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걸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요 부분을 기억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개별 소비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 같은 거에 붙는다고 그랬죠. 모피, 양주, 보석, 승용차 이런 거에 붙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하고 술에는 주세가 붙고 이런 것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붙는 그런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해당 개별 소비세라든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든가 술 같으면 주세라든가 또 어떤 거 목적세, 이런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목적세가 있는데 이러한 세금이 전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된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1,500만 원에 제조를 했어요. 1,500만 원에. 근데 여기 특별 소비세가 30%가 붙는, 아니 30% 너무 많나요? 20%? 그러면 이제 300만 원. 20% 300만 원 맞죠?
이게 지금 뭐예요?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 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드는데 1,50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내놨더니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거기다 붙이래. 그래서 300만 원 붙였어. 개별 소비세. 그런데 요 소나타는 이 환경세, 뭐 에너지 환경세 이런 특별 목적세가 또 붙는데. 그래서 그게 20만 원 붙는데. 20만 원이 또 붙어.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붙는다고 볼까요? 지금까지 차값은 얼마가 됐어요? 1,820만 원이 됐죠? 네. 현대자동차에서는 차를 1,500만 원에 만들었는데 개별 소비세가 붙고 환경세가 붙어 보니까 1,820만 원짜리가 됐어요. 여기에 곱하기 10%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돼요? 예, 182만 원. 그럼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차값은 얼마가 돼요? 2,002만 원이 되죠? 예. 이게 차값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이게 지금 이게 VAT예요. 요게. 요 10%, 요 차값의 10%. 자, 그러면 요 1,820만 원이라는 차값에는 자, 뭐가 들어갔어요? 개별 소비세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환경세도 들어가 있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이게 과세표준이네요. 이게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이러한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된다?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맨 밑에 나옵니다. 맨 밑에. 무슨 세 다 차값에 더해가지고 맨 밑에 VAT 얼마. 그래서 총 차가격 얼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것만 차를 살 수 있냐? 여기에 또 취득세, 등록세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사원이 자동차 견적 낼 때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요. 맨 밑에 이제 취득세, 등록세까지.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요. 채권 매입액. 채권 사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자동차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견적을 하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어떻게 된다? 모든 세금이 다 해당되는 세금이 있다면 그게 다 과세표준에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 여기 관세도 해당이 돼요. 관세도. 자,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에 지금 포함되는 걸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부 이자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모든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일리지로 여러분 마일리지가 뭐예요? 내가 많이 거래를 하면 거기서 마일리지를 싸주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여지면 내가 5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마일리지 10,000원이 쌓였어. 그러면 4만 원은 내가 거기다 송금하고 10,000원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5만 원 그 판매한 사람은 5만 원으로 뭐를 정해야 돼? 과세표준을 정해야 돼. 4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마일리지 받았잖아요. 마일리지. 그래서 마일리지도 어디에 해당돼? 마일리지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네, 마일리지도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네, 그래서 과세표준에 이런 것은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거 보세요.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이것을 오른쪽 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돼요. 이게 자, 오른쪽 거는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하지 않는 금액. 자, 왼쪽 거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과세표준 아니래요. 자, 이해를 하면 돼. 자, 첫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건 뭐예요? 매출할 때 애누리,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죠. 환입은 반품 들어온 거죠. 할인은 돈을 빨리 받으니까 깎아주는 거죠. 당연히 과세표준이 아니죠. 안 받은 거니까. 돈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당연히 이해할 거고. 두 번째,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 됐어요. 이거 돈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무슨 뭐, 여러분들 개인들도 말이죠. 전기자동차 같은 걸 사면은 이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만약에 8천만 원짜리 전기자동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뭐 3천만 원을 보조해 주고요. 본인은 자기 돈 5천만 원 사고 막 이런 제도가 있어요. 개인들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산다. 그러면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보조금. 그게 국고 보조금이야. 그런데 관련이 없대요. 관련. 예. 관련되지 않는 국고 보조금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겠어요? 관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 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당연히 관련 없으니까. 예.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지체되어 가지고 받는 연체이자. 자, 아까 이자는 이건 정상적인 이자예요. 예. 아까 저기 할부할 때 8만 원 더 붙였어요. 이자. 현금 판매는 공기청정기가 80만 원인데 12개월 할부로 하면서 8만 원 이자 붙였습니다. 그래서 88만 원 받기로 했고 이것을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6개월째 입금이 안 돼. 6개월째 입금이. 그러면 88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1년 안에 다 받아야 되는데 1년 6개월이 있는데 아직도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예, 못 들어온 게 뭐 한 40만 원이 안 들어왔다고 볼까요?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거기다가 연체이자를 붙이죠. 예, 연체이자가 얼마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연체이자는 포함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예요. 그래서 포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용기. 자, 용기 대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에 넣으면 안 돼요. 용기 반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병맥주나 캔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뭐 병을 반납하나요? 예. 반납 안 해도 되죠? 그 병까지 산 거예요. 내가 그거 뭐 병을 깨 부시든 마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내 거예요. 그런데 생맥주를 5,000cc를 샀어. 생맥주를. 그러면 거기 맥주 회사에서 뭡니까? 생맥주 통을 갖다 주죠. 그러면 생맥주만 팔았지 통은 어떻게 해요? 반납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맥주값은 10만 원이고 통값이 5만 원이다. 그러면은 혹시 이 사람이 통을 가지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통값까지 받아요. 맥주 회사에서. 예. 통값까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맥주 회사는 통값은 5만 원이고 맥주값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5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느냐? 아니다. 10만 원만 끊으면 돼. 예, 왜냐하면 용기는 일단 15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그 생맥주 통을 반납해주면 5만 원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런 것은 뭐예요? 돌려주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용기값이 이런 얘기예요. 예.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받은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과세 표준이 아니라는 건데, 봉사료. 네. 자, 이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슨 호텔에 가서 뭐 이렇게 식사를 했다든가 뭐 이랬을 때 영수증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뭐 갈비탕 한 그릇당 5만 원, 두 그릇 10만 원,
갈비탕 5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비싼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이야. 둘이 먹었는데 근데 맨 밑에 봉사료 3,000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봉사료 3,000원은 회사 그러니까 그 호텔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료 3,000원을 호텔에서 받아가지고 그날 그 봉사한 종업원에게 직접 준다 이거예요. 그 돈을.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호텔에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 직원한테 주는 거니까.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호텔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데 우리 저 동네에 있는 맥주집 다 마찬가지예요. 예. 동네에 있는 맥주집. 예. 그래서 맥주 먹었고 거기 이제 팁을 좀 줬다. 팁은 과세표준 여기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뭐만 해주면 돼요? 맥주 먹은 것만 해주면 돼요. 예, 맥주 몇 병에 한 병당 5,000원, 10병이니까 5만 원입니다. 안주 2만 원,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팁까지 영수증에 해줄 수는 없죠. 예, 봉사료니까. 그래서 봉사료, 다만 그 봉사료를 회사가 받으면 안 돼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돼요. 회사가 받으면 이거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돼. 회사 수입으로 잡았으면 그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직접 준 것이 확인되어야 돼. 그랬을 때 과표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뭐예요? 세 드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세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자, 우리 여기 건물이 지금 이천 농협 건물인데 여기 1층에 이천 농협이 있죠. 예, 농협이 있습니다. 자, 3층에 학원이 있고 2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요금이 만약에 30만 원이 나왔다 쳐봐요. 9월달 수도요금이.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수도요금을. 농협에서 내야 되죠. 그러면 농협에서 수도 다 썼나요? 안 썼죠. 그러니까 월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수도요금까지 함께 받아요. 함께. 근데 월세를 낼 때 내가 월세 100만 원에다가 수도요금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농협에서 110만 원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100만 원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 해줍니다. 10만 원은 왜 안 해주죠? 10만 원은 농협이 갖는 게 아니야. 자,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은 납입을 뭐 했어요? 이걸 우리가 납입 대행이라고 그래.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서 거둔 것이죠. 그것을 과세표준에 넣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세 받은 것만 세금 계산서 해줄 거다. 이겁니다. 농협에다가 아무리 수도요금까지 해달라고 해서 절대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바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같은 거, 같이 내는.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를 다 나눠 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기도 계량기를 하나만 쓰면서 나눠 쓴다 그러면 그 전기요금도 납부를 누군가 대행해야 되겠죠. 그 납부 대행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아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만 가면은 이게 과세표준, 즉 세금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쉽니다.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과세표준 해가지고 공급가액에서 세금 계산서 끊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가지고 자 100만 원어치 팔고 100만 원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장려금 20만 원을 줬어요. 돈을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거래처에다 20만 원 장려금을 줬어요. 장려금. 그러면 100만 원 파는 걸로 하지 말고 80만 원 파는 걸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장려금 준 거를 공급가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공제하지 말아라. 공제 못합니다. 장려금 줬다고 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대손금도 공제하면 안 됩니다. 대손금은 뭐냐? 내가 1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망했어요.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받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대손 처리하죠. 파산했으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느냐? 이거 안 뺍니다. 그대로 신고해요. 세금만 공제받아요. 세금만. 과세표준은 뭐예요? 공급가예요. 세금만 만약에 과세표준이 100만 원이고 세금이 10만 원이면 110만 원 받아야죠. 그 110만 원이 대손금이에요. 110만 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대손금. 그런데 세금은 공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이라는 건 공사 같은 거에서 나오죠. 집 지으고 이럴 때. 그렇죠?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거. 자, 건축공사를 했어요. 건축공사. 10억짜리 건축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3년간 하자보증 해주기로 해서 하자보증을 쓰려고 보니까 보증금이 하자보증 해주는 보험회사에 보증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간대. 그러면 2천만 원을 빼주느냐 이겁니다. 그 건축비에서 안 빼줍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도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아라. 자, 세 가지. 공제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좀 많긴 많아요. 그쵸, 이게. 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포함해라. 이건 포함해라. 이거는 포함하지 말아라. 밑에 있는 것은 공제하지 말아라. 공제하지 말아라는 거 3개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세표준을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세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